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행사 준비랑 이제 이 발표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라는 거를 이번에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소가 이제 딴 데 저희가 평상시에 하던 데보다는 좀 멀어서 오시는데 좀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오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제 본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제가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좀 유용하게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 세션이기는 한데 사실 이거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대부분은 이제 쓰기만 하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를 하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었다. 그럴 때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되는지,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오픈소스 오너가 되는 거죠. 이제 오너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용한 프로젝트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를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고 이런 기능을 쓰실 예정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들을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분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제 UI 쪽은 워낙에 이제 약간 노가다성이 있는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다 그 레이아웃을 짜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뭔가 라이브러리로 딱 정리가 된 애들은 많이 없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처리하거나 이제 이미지를 표시하는 라이브러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사실 초보자들이 이제 직접 요거를 이 세션을 듣고 가서 이걸 바로 하기를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쓰면 훨씬 더 지금보다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약간 고급 내용도 넣어봤습니다. 자, 먼저 UI부터 볼게요. 이제 안드로이드 온보더라는 애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온보더라는 애는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구글, 제가 봤던 건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덕스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제 앱의 전반적인 기능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페이지인데, 요새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디자인, 이런 포맷으로 뭔가 앱에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안내 페이지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실 제가 소개되는 이 안드로이드 온보더 말고도 다른 라이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좀 표준에 가까운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이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요 기능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스텀 가능한 요소는 이제 가운데 이제 이미지, 그리고 하단에 텍스트 두 개, 이제 좀 큰 텍스트와 디테일 텍스트 두 개 그렇게가 있고요. 하단 버튼에 보시면 이제 건너뛰기 버튼이랑 끝에 이제 완료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도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라이센스는 MIT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시려면 우선 얘는 액티비티를 이제 온보더 액티비티라는 애를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페이지 생성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보더 페이지라는 것이 방금 전 앞에서 보셨던 이제 하나의 이제 페이지 단위, 이제 별 그림들이 나오고 거기에 설명 나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 그냥 뭐 직관적으로 보듯이 이름 디테일, 그리고 이미지를 표시할 리소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미 당연히 이미지 리소스뿐만 아니라 그냥 뭐 드로어블로 받을 수도 있고요.
텍스트도 당연히 다 리소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다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앞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인디고 색상, 네, 이제 청록색,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색상 지정해 주신 거고요. 준 거고요. 그래서 얘네 가지고 이제 페이지 리스트 지정한 다음에 여기 set onboard 페이지 ready라고 이 메소드를 호출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킵 버튼이랑 이제 피니시 버튼을 커스텀할 수 있다는데, 얘는 모양도 바꿀 수 있는데 앞에서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라벨만 바꿔 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한 건 이 이제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가시면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약간 복잡해 보이는 UI도 좀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이제 탭 타겟 뷰라는 게 있는데요. 탭 타겟 뷰도 앞에 이제 온보더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앞에 온보더는 진짜 앱의 전반적으로 이 앱은 뭘 하는 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다면, 탭 타겟 뷰는 현재 화면에서 보여주는 U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버튼이 어떤 역할, 이 버튼은 뭘 하는 거지, 이걸 누르면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라이브러리예요. 사실 그리고 이런 화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1 버전에 이제 런처에 이런 비슷한 UI가 먼저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현재도 지금 표준은 없어요.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라라고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게 서포트 라이브러리, 공식 서포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서드 파티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의 뷰도, 그 라이브러리도 탭 타겟 뷰 말고도 여러 형태가 좀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쓸만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패턴은 이제 어트리전에서는 뭐 피처 디스커버리라는 패턴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트리전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진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리뷰 화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여기 툴바의 버튼,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플로팅 액션 버튼인데,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리포지토리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아파치 2.0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용하는 방법이 보기에는 진짜 약간 복잡한 UI인데 정말 이렇게 한 줄로 끝납니다. 탭 타겟 뷰 show4라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 this는 지금 여기가 컨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넘겨주시면 되고요. 컨텍스트와 그 뒤에는 이제 타겟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뒤에 탭 타겟 .4 뷰를 하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버튼에 이제 할당할 수 있고요. 탭 타겟 .4 툴바 아이템 이런 식으로 하시면 툴바에 있는 아이템에 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 그 제목과 자세한 문구를 적어주시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UI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텍스트만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배경 색상이나 텍스트 색상, 그리고 텍스트 크기 같은 것도 다 커스텀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좀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커스텀 폰트를 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사실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커스텀 폰트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진짜 좀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폰트를 불러와서 걔를 이제 인스턴스로 만들고 그거를 각각의 뷰에 적용을 해주는 과정,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까딱 잘못했다가 이제 계속해서 폰트를 로딩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에 이제 메모리가 금방 차서 앱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고요. 사실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해요.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커스텀 폰트를 바로 지정할 수 있고, 텍스트 뷰 단위로 나는 이곳에는 이제 이런 커스텀 폰트를 지정할 거라고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는 이제 에셋 폴더
아니면 그 하이 디렉토리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주소 보시는 바와 같고 얘도 아파치 2.0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우선 캘리그라피는 사용하시려면 앱 전체에서 이제 사용할 폰트를 커스텀 폰트를 지정하시려면 이제 이걸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하실 거면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상속을 하셔서 커스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는 것 같이 init default라는 메소드 호출하셔서 이제 기본으로 사용할 폰트에 이제 패스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커스텀으로 이 캘리그라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액티비티에 이제 이 attach base context라는 메소드를 항상 이렇게 오버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슈퍼 메소드 호출하시면서 캘리그라피 콘텍스트 래퍼 .wrap 이제 메소드 이 결과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앱 전체에 이 캘리그라피를 적용을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제 attach base context를 해주시기보다는 뭐 이제 저희가 대거를 쓰는 것처럼 이제 베이스 액티비티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그냥 모든 액티비티가 그냥 그 액티비티를 상속하도록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뷰 단위로 적용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XML 어트리뷰트 이제 폰트 패스라고 지으시면 되는데, 이제 XML 많이 이제 써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폰트 패스만 있는 경우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라이브러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뭐 의도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이제 프루트 린트를 만약에 돌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빨간 줄이 딱 가서 가면서 이거 이상한데 너 고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도된 거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없애야 돼서 이제 이런 린트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 이제 tools ignore 속성 이제 이걸 추가해 주시면 이런 유형의 오류를 바로 이제 무시를 하니까 이런 걸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린트를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뭐 조직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린트는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는 편이라 가급적이면 이제 린트에서 좀 걸리는 것들이 없도록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린트를 적용하게 되면 약간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적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랑 이미지 파트인데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새는 거의 트렌드가, 옛날에 이제 발리가 나왔을 때 그때 한참 이제 이거 이미지도 쓸 수 있고 네트워크 리퀘스트도 되네 하면서 많이 썼었는데, 발리가 사실 좀 뭐 어떻게 보면 망했잖아요. 여기서 레트로핏이 그때 아마 발리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레트로핏 1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 같고요. 사실 뭐 좀 약간 이슈들도 있어서 어쨌든 대부분의 이제 요새는 대세가 이제 약간 레트로핏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레트로핏 1이 아니라 2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일단 레트로핏 2 기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만약에 레트로핏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 이제 2로 작업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레트로핏은 HTTP 이제 API 있잖아요. REST API를 이제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해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다른 것과 이제 달리 이제 그냥 어노테이션으로 다 이제 모든 API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래퍼를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만 봐도 어떻게 보면 코드가 이제 API의 스펙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저는 보통 이제 저희 쪽 이제 백엔드 작업 이제 같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위키에다가 막 보통은 다 이제 API 스펙을 정리하는데, 가끔 이제 일이 바쁘다 보면은 API 그 위키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스는 항상 맞춰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급할 때는 API 위키를 안 보고 그냥 소스만 보고 이게 응답이 어떻게 되고 리퀘스트가 어떻게 되는구나, 파라미터는 뭐구나,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트로핏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RX 자바를 지원을 잘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RX 자바는 뒤쪽에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OKHTTP는 옛날에 이제 레트로핏 1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레트로핏이 HTTP, 그러니까 REST API를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인데 그 안에 이제 사실 이제 네트워크를 해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레트로핏 2로 1도 사실 이제 중간에 이제 OKHTTP를 따로 이제 받아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따로 받아서 쓸 수 있게 변했는데 레트로핏 2로 오면선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레트로핏은 REST API 만들어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OKHTTP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 쪽에만 관여를 하도록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핏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부분 OKHTTP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쪽을 구현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OKHTTP 객체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뭐 별도의 큰 작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복잡한 작업, 뭐 예를 들면 이제 헤더를 계속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인증 처리 같은 거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좀 커스텀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구현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제가 하는 그 강의에서는 OKHTTP는 일단 빼고 레트로핏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사실 이제 제가 게임을 거의 안 하다가 오버워치가 나오면서 오버워치를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자다 보니 이거 API가 혹시 내 전적본에 API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공식 API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드파티 API들 중에 보니까 이제 오버워치 홈페이지의 전적 페이지를 그대로 이제 파싱을 해서 API처럼 던져주는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거기에서 지금 끌고 왔고요. 그래서 오버워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이 API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빠른 대전에 이제 모든 영웅의 이제 수치를 이제 불러오는 그런 API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단독 처치 개수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API를 호출하게 되면 지금 아래처럼 이제 스트링 이제 맵으로 데이터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핑해서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쪽 이제 API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레트로핏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API를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옵저버블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RX 자바를 위한 거라서 일단은 지금 옵저버블 무시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맵하고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쪽 이 구현체에만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게 이제 다 이제 이제 키하고 밸류가 모두 스트링이 이제 맵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키와 밸류가 둘 다 스트링인 맵으로 데이터를 받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get으로 호출을 하고, API 호출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플랫폼 리전 태그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패스예요. 패스가 쭉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중괄호로 묶여진 부분들은 아래에 보시면 이제 패스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애들을 커스텀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파라미터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매칭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레트로핏으로 API를 실제 이거를 호출하는 API를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는 과정은 이제 지금 같은데요. 일단은 베이스 URL을 이제 먼저 설정해주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API를 이제 어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호출을 할 거냐, 사용할 거냐 해서 지금 이제 OKHTTP 클라이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새 그냥 OKHTTP 클라이언트 하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리고 콜 어댑터는 지금 이건 RX 자바 때문에 들어간 거니까 얘는 그냥 지금 무시하시고요. 이제 컨버터 팩토리는 이제 레트로핏 2에서 이제 나온 기능인데 예전에 레트로핏 1은 다 이제 JSON을 위주로 받았는데 여기 이제 2에서는 이제 JSON으로 그 API 응답을 컨버팅을 할 때 만약에 JSON을 한다 그래도 JSON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JSON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잭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저도 거의 JSON밖에 안 써가지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구현체들의 이제 그 JSON의 그
라이브러리들에 사용해서 응답 받은 것을 실제 이제 객체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때 뭐를 사용하는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일단 레트로핏 객체를 만들고, 실제 저희가 API 콜에 필요한 객체는 좀 크리에이트로 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객체를 넘겨주시면 실제 저희가 이제 서버에 가서 응답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전적 정보를 이제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약간 이제 그 REST API 호출하는 것과 우리 메소드 쪽에서 랩핑이 되는 게 거의 1대1로 매칭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의도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추가로 랩핑을 안 해서 그냥 그대로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만들어진 그 iOverWatch 이거를 다시 한 번 또 랩핑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한 번 더 랩핑을 해서 쓰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디폴트는 무조건 다 이제 플랫폼이 PC인 것만 가지고 하게 할 수도 있고, 무조건 KR 지역에 있는 것만 호출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게 더 이제 약간 뷰 단으로 내려오는 쪽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호출해도 얘가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레트로핏 만약에 사용 안 하고 계시다면은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레트로핏 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레트로핏에서 RxJava 안 쓰고 그냥 이제 콜로 해서 리스너 달아서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에 이제 레트로핏에 RxJava가 붙으면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레트로핏은 쓰고 있는데 RxJava를 안 쓰고 계신 분들은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미지 로드 라이브러리 이제 글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던 이제 그 발리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발리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얘가 피카소가 나오면서 발리가 쭉 이제 이미지 로드에서 밀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글라이드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분산이 된 것 같아요. 피카소를 쓰는 사람과 글라이드를 쓰는 사람. 근데 이게 왜 피카소 얘기를 드리냐면, 피카소가 이제 얘가 스퀘어에서 나온 이미지 로드 라이브러리인데, 글라이드가 얘 이제 API 스펙을 거의 따라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했다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거의 유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미지 로드를 해주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런데 피카소는 JPEG 이미지, 그냥 정적 이미지만 표시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글라이드는 GIF나 비디오까지 다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 용량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그냥 정적인 이미지만 쓰실 분은 사실 글라이드 말고 피카소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상관없이 다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글라이드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모든 게 다 자바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화질 이미지나 이제 GIF 좀 고용량 GIF 10메가 이상 되는 그런 걸 로드할 때는 상당히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글라이드를 처음엔 써서 GIF를 표시를 해봤는데, 최근 나오는 단말기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이제 갤럭시 노트 2 정도 되는 단말기로 내려가니까 이제 거의 스크롤을 못할 정도로 많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BSD, MIT 좀 약간 라이센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당히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라이드 점 이제 컨텍스트 받아서 이제 이미지 URL 어떤 거 로드할지 설정하시고 어디에다가 표시할지, 이 세 개의 문장으로만으로도 이제 이미지 로드가 다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커스텀을 하고 싶으면 이미지가 로드되기 전에 표시할 이미지로는 플레이스홀더라는 거를 써서 플레이스홀더 표시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받은 지금 받은 이미지 디스크에다가 캐시하기 싫어 그러면은 디스크 캐시 스토리지라는 메소드를 써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글라이드는 사실 특징이 되게 쓰기 쉬워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되게 편해서 간단하게 쓰기 쉬워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불어 이제 프레스코라는 애가 있는데요. 글라이드처럼 이제 이미지를 로드해주는 애인데, 얘도 거의 GIF도 되고 비디오도 되는데, 반면에 얘는 JNI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가 아니다 보니까 성능은 훨씬 좋아요. 이제 글라이더보다. 하지만 이제 스플릿을 안 해줄 경우,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를 암 단말기 아니면은 뭐 X86 단말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안 해줄 경우에는 모든 그 플랫폼에 따른 그 JNL 그 라이브러리 다 넣어야 되니까 용량이 좀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옛날 버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메가, 3메가 정도 더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얘는 고용량 처리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글라이더보다는 좀 이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일단은 API가 이렇게 쓰기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설정 같은 거 좀 고급으로 가려면은 많이 코드를 한두 줄이 아니라 한 네다섯 줄 이상 써야 될 정도로 좀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글라이더는 이미지 뷰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썼는데, 프레스코는 그게 아니라 이제 커스텀된 이제 이미지 뷰를 상속한 이제 커스텀 이미지 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앱에서 커스텀 이미지 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은 프레스코를 사용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이제 프레스코와 만약에 글라이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시면 내가 주로 다룰 이미지가 어떤 종류의 이미지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진 코믹스에서 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거 처리할 때는 그냥 글라이더 쓰고 있고요. 저희 이제 뷰어 쪽에 올라가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좀 이미지 자체가 크고 GIF도 막 들어가다 보니까 프레스코로 두 개를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혼합해서 쓰는 방법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일반적인 걸 넘어가서 조금 어려운 건데요. 알자바가 아까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알자바의 설명이 이렇게 뭐 알자바에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리액티브 익스텐션이 뭐야 하면서 리액티브 익스텐션 가보니까 뭐 라이브러리 포 컴포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나오는데, 솔직히 이거로만 봐서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는 뭔 말인지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벤트 베이스드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딱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서버블 시퀀스, 그러니까 이벤트 그리고 시퀀스 두 개의 단어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런 이벤트, 그 모든 뭐 예를 들면 클릭이나 아니면 뭐 데이터가 뭐 새로 생성이 됐다, 아니면 데이터가 변경이 됐다,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뭐 다음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변경해서 다음 거를 내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묶어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쉽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API 호출 같은 걸 하는데 뭐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프로필 정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 정보, 그리고 뭐 나의 뭐 친구 목록, 이런 것들을 세 개를 한 번에 다 필요한데 API가 다 찢어져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는 알자바를 사용하시면은 하나 둘 셋 다 일단 던진 다음에 얘네가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묶어서 다음 작업으로 이게 넘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아마 코드가 엄청나게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일들을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가장 간단한 예는 우리가 뭐 이제 액티비티에 버튼이 있고 버튼을 클릭하면 액티비티를 실행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온클릭 리스너를 달아서 리스너 내부에서 스타트 액티비티를 하는데, 그게 알자바의 개념에서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뭐를 실행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자바에 입문하시기 전에 좀 보시면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은 거는, 이제 옵저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이벤트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동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쌀 수 있는 이제 기본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옵저버블도 종류에 따라서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기본이고, 사실 좀 더 자세한 건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려워서 우선 여기까지 있는 거, 그냥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ubscribe라는 거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 이벤트를 내가 이제 유익 있게 지켜보겠다,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구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는 게 좀 저는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이벤트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벤트라도 다르게 동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예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클릭 리스트나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데 RxJava로 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xView라는 건 이제 RxBinding으로 RxJava를 사용하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겠고 그냥 해석 자체는 이제 버튼 서브밋이라는 버튼에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subscribe 난 이 이벤트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여기에 컬이라는 이제 이 콜백에서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그 액티비티를 실행한다 아니면은 뭐 색상을 바꾼다 이런 식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RxJava를 쓰지 않고 만약에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5번 클릭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발생하는 5번의 클릭만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처리를 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사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바로 감이 오지는 않는데요. RxJava를 사용하면은 한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스킵해서 이제 5번 스킵하면 한 다음에 자동으로 뒤에 이벤트는 따라서 수행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다 이벤트 달인을 처리하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되게 많아서 자유자재로 좀 이렇게 플로우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존에 이제 하던 그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른 개념이라서 익숙해지는 데는 사실 진짜 많은 기계가 소요가 되고요. 저도 RxJava 처음 입문해서 그나마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알겠다 정도가 될 때까지 한 최소 4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코드도 짜보고 많이 코드도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는 약간 그냥 눈이 떠지는 정도? 예, 그 정도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아마 나아질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일반적인 라이브러리 쓰는 것처럼 이거 쓰면은 바로 되네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시는 맛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RxJava GG 코리아 안드로이드에서 RxJava 스터디를 저번에 했었는데 이제 다음에도 이제 스터디를 한 번 더 할까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GDG 코리아 슬랙의 안드로이드 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만약에 소식이 있을 때 그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RxJava 1이고요. RxJava 2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라졌어요. 근데 기본 개념은 달라지지 않고 그 이제 앞에 옵저버블 이런 것들 옵저버블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고요. 쓰는 방법이 약간 달라진 것도 있는데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를 처리한다는 개념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제 아예 입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RxJava 그냥 1 조금 보시다가 R2 나중에 보셔도 그냥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RxJava 1 자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는 1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틀린인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코틀린 약을 판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RxJava보다 개인적으로 더 약간 허들도 낮고 초보자 분들께서 훨씬 더 이게 성능이라보다는 이게 개발 퍼포먼스를 이제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코틀린이거든요. 근데 코틀린은 이제 제프린서에서 만든 이제 언어고요. 자바랑 이제 100% 호환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상용 프로젝트에 좀 쓰고 있는데 기존에 자바로 된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다 코틀린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현재 이제 전체 코드의 20% 정도가 코틀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은 이제 자바에 비해서 되게 문법이 간결하고요. 그리고 널체크 자바에서는 되게 애매모호한 적이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 리스트가 무조건 데이터가 없으면은 널로 오는지 아니면 엠티 리스트 오는지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 코틀린에서는 무조건 얘는 널이야 아니면 얘는 널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짓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코틀린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메소드 카운트가 한 6,000개 정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때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멀티덱스를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만을 위한 좀 약간 추가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예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뭐 퍼슨 클래스를 자바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equal 이런 거 추가하고 해시 코드 그리고 toString 이런 걸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엄청 길어지죠. 이미 앞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코틀린으로 이거를 똑같은 코드를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좀 많이 팔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코틀린이 이제 데이터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 클래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toString, 해시코드 그리고 equals까지 자동으로 얘가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생성자도 자바에서는 무조건 이제 클래스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아래에다가 이제 추가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클래스 이름 자체에다가 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필드 그러니까 여기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널 지원인데요. 자바에서는 보통 이제 똑같이 널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타입이 따로 정해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조금 더 이제 이거를 개선한 버전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제 서브터뮤테이션을 쓰면 이제 non-null이랑 이제 nullable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ID 단에서 이제 지원이 되죠. 그래서 ID 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좀 잘못 사용하려고 하면은 경고를 해주는 수준이지. 하지만 내 컴파일은 무조건 여전히 돼요. 근데 코틀린은 아예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은 nam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스트링이잖아요. 근데 address는 스트링의 물음표잖아요. 얘는 이제 null이 들어갈 수 있는 표시고요. 만약에 null이 들어갈 수 없는 name에다가 null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얘는 컴파일러 단에서 에러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null 때문에 이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함수들이 되게 많아서 좀 복잡한 작업들이 상당히 간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맵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다고 하고 맵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약간 번잡해지는데요. 코틀린에서는 해시맵 만드는 거, 해시맵 모브라는 이건 이제 인라인 함수인데요. 들어가고 키도 아까 이제 put 해가서는 뭐 키 밸류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얘는 to라는 게 이제 페어를 만들어주는 또 얘는 또 하나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페어를 가지고 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밸류에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배열에서 접근하는 마치 배열 인덱스 접근하는 것처럼 키 값을 바로 입력하면서 값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은 코드를 코틀린으로 리팩토링만 했을 뿐인데 평균적으로 반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코드 라인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에서 지원하는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액티비티 만들면 이런 식으로 뭐 find view by id 이렇게 많이 이게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버튼 나이프 같은 애를 써서 바로 이제 뭐 바인드를 시킨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이제 set content 뷰를 하는 순간 set content 뷰는 이거는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레이아웃에 포함되어 있는 뷰 아이디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앞에 코드랑 비교하면은 여기 비교가 안 되게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적용하시려면은 일단 루트 빌드 스크립트에 이제 그래들 플러그인 적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앱 쪽 프로젝트 빌드 스크립트에 이제 플러그인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코틀린 안드로이드라는 플러그인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이제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을 사용하시려면 이제 추가로 코틀린 안드로이드 익스텐션이라는 플러그인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와 코틀린 코드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이를 구분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소스셋을 바꿀 수 이제 따로 이제 코틀린 코드는 분리해 놓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소스 메인에 이제 코틀린한 폴더를 이제 소스 디렉토리를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 소스셋 추가하시면 되고 디펜던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틀린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 메소드 카운트 6,000개 정도 증가하는 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IDE에 이제 플러그인 적용해 주시면 이제 코틀린 이제 신텍스 하이팅이나 하이라이팅 이런 거 다 되니까 이것도 이제 필수로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게 지금 작성한 지는 좀 많이 됐는데 거의 3월이면 6개월이 지났네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옛날 버전이긴 한데 실제로 그냥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이거 참고하시면은
코틀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RxJava뿐만 아니라 코틀린이랑 관련된 그 행사도 좀 개최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슬랙에 들어오셔서 좀 예의주의 있게 보시다가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앞에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다음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쓰는 거 위주인데, 이제는 기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하면 내 코드를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딴 사람들이 다 기반 닦아놨는데 내가 이제 돌 하나 얻는 거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언제 이거를 하냐면요. 내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고치면은 안 돌아가. 그럴 때 이제 하면 되고요.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거 조금 더 깔끔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이럴 때도 있죠. 제작자가 무명하셔가지고 총 업데이트를 안 해요. 버그가 있는데 안 고쳐져. 그럴 땐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이렇게 잘하는데 나 자랑하고 싶어, 그럴 때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서 코드를 하다 보면 동료의 코드를 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많을 거고, 팀으로 작업하다 보면 만약에 혼자 개발할 경우에는 저는 혼자 개발한 시간이 좀 많이 길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 코드를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딴 사람 코드들을 보게 되고요. 그 중에는 실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다양한 코드를 볼 수 있어서 그거 자체로 좋았고요.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 아무래도 그냥 약간 꼼수를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석적인 방법을 하게 되어서 그게 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는데요. 이 문제가 뭐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를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어가 좀 장벽이기는 해요. 영어가 항상 문제죠. 그리고 이제 보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내가 잘못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쓰고 있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내가 구원해보자, 그런 취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오픈소스면은 그거를 클로즈로 해서 내가 만약에 고쳤어요. 고치면은 고친 거 나만 쓰지 말고 남이랑도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내가 진짜 해도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픈소스는 언제나 새로운 개발자분들을 환영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먼데로 와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렇게 넘어갔지? 보통 한 4개 정도 프로세스를 통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이슈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패치를 보내고, 그리고 이 패치가 이제 올바른지 확인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너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할지, 괜찮은지 아닌지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로 그 흐름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스터 소스가 있으면 이슈는 사실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만약에 패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PR을 날리게 되고, 체크를 한 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만약에 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피드백이 한 번 더 가고요. 최종적으로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앱에서 프레스코를 사용하는데 이슈가 있어서 그거 리포팅한 실제 사례고요. 이건 이제 일단 이슈가 있어서 이슈를 리포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다가 나 이거 안 돼 라고선 적고, 그리고 설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안 돼요, 이미지가 표시가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한 세 가지가 핵심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좋고, 그래서 보통 올라가다 보면 제 이슈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우선순위가 낮아서 안 되고 있어서 이 오너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서는 코멘트를 남겨줬고요. 그리고 스타터 태스크라고 대부분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냥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스타터 태스크로 이렇게 마크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해결 방법을 찾아서 풀리케를 날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수정 요약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 함께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PR을 날리게 되면 아마 다 이제 CI 통해서 자동으로 체크가 돌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기업에서 하는 데는 이제 약관이 있는 경우 있는데 그런 거 동의인지는 다 보시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어서 일단 이건 바로 머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라인 꼭 확인하시고, 코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건 간에 원작자나 아니면 원작 그 집단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존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타 같은 거가 사실 PR 날리기가 제일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날로 먹는 건데 어차피 코드 저장소에는 내 이름이 올라가니까 나도 기여자거든요. 이런 거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등록할 때는 요약이랑 내용이 중요하면 잘 들어가면 좋고요. 요거는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코드 짜고 뭐 스타일 이런 거 나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런 논의 없이 그냥 갑자기 PR을 확 날리는 거, 이런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뭔가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선 이슈를 먼저 날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버그 내려놓고선 이거 왜 빨리 안 고쳐줘라고선 하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나는데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데요. 왜 하냐면은 내 문제니까 똑같이 딴 사람도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알아서 도와주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내가 해야 돼요. 누군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걸 하다 보면은 내 코드를 깔끔하게 잘라고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코드 스타일이나 내 코드 품질을 내가 아니라 기계가 체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여자를 만약에 더 글을 한다면은 가이드라인을 내가 직접 명시를 하는 게 좋아요. 난 이런 스타일이 좋다, 이런 것들을 미리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는 이제 이거 어떻게 쓰면 되는지 문서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패키징을 어떻게 할지, 배포를 어떻게 할지, 또 이건 배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보통 이제 리모트를 많이 쓰니까 배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CI는 사실상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거의 필수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거가 없으면은 이 PR을 날려도 이 사람이 날린 PR이 빌드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올바른 코드인지를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I는 꼭 사용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 스타일은 자동으로 이 스타일 같은 거를 이제 CI를 통해서 자동으로 맞출 수 있고요. 스타일을 맞춰주는 거 이제 자바는 보통 체크 스타일을 많이 쓰고, 코틀린 코드 같은 경우는 아직 메이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KTLint라는 애를 사용해서 코드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 나머지 자료는 이제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배포는 이제 보통 메이븐으로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메이븐 센트럴에다가 디플로이를 하시려면 이제 인증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가볍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팩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깃허브에다가 레포지토리랑 빌드 하는 방법만 빌드 스크립트만 물려주시면은 자동으로 걔를 이제 리모트 리포지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방법은 이제 집팩 홈페이지 가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NDK도 지원이 돼서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이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설명을 최대한 자세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리드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나의 멋진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무슨 라이브러리고 어떻게 쓸 수 있고 라이센스는 뭐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다쟁이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UI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스크린샷이 없으면 사람들이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누가 샘플까지 돌려가면서 이걸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샷은 필수로 넣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어스널이라는 홈페이지가 이제 여러 라이브러리들 이제 등록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만든 것도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시면 조금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40초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뒷부분에서 좀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조금 더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자료 올려드리면은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도 좋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질문 있으신 분
지금은 없나요? 여기 떡밥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끝나고서는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